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의약학계 물리학 모의논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물리학 논술은 두 논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논제별로 문항을 소개한 뒤 예시다음과 출제 의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지한 질량 M1 그리고 M2의 공이 플러스 X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맞으면서 직선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공에 가하는 힘은 구간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1과 T2 구간 그리고 T3와 T4 구간에서는 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고 T2와 T3 구간 사이에서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시간 T4에서 질량 M1 그리고 M2의 공의 속력을 각각 V1, V2라고 했을 때 V1과 V2의 비율을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논술 문제입니다. 자, 조건에서 공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 그리고 공기 저항 등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제에서는 두 공이 같은 바람, 즉 같은 힘을 경험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두 공이 경험하는, 즉 두 공에 가해지는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두 번째 열쇠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같은 충격량을 받았을 때 같은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만약 I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각 공이 겪는 운동량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에 속력은 두 공 모두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I는 M1V1은 M2V2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각 공이 가지게 되는 낮은 속도의 비율은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점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각 시간 동안 받는 힘의 변화량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공이 겪게 되는 총 충격량의 양을 알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항상 나중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잘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그림에 나타난 그래프의 형태는 혹은 그래프의 모양은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제의 두 번째 소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하량 플러스 Q0으로 대전된, 즉 양전하로 대전되었다는 뜻이겠죠. 두 개의 입자가 있는데 각각 입자의 질량은 M1, M2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과 같이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초기성력 V0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두 입자가 들어간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G 방향으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이 구간별로 전기장의 세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질량 M1과 그리고 M2의 양의 전하로 대전된 그 입자가 이 마지막 구간,
즉 G5를 지날 때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고요. 정확히는 각각의 속력을 V1, V2라고 했을 때 각 입자의 속력의 비율을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과 에너지 정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먼저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기에 앞서서 각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게 되면, 먼저 G1을 통과할 때를 보게 되면 이제 전기장이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이미 교과서에서 배우신 것처럼 전기장의 방향은 양의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자, M1과 M2 둘 다 양의 전하로 대전된 입자이기 때문에 G2를 통과할 때 마이너스 G 방향으로 가속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2에서 3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가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하게 되고, 다시 3에서 4에서는 가속, 그리고 4에서 5에서는 감속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각 구간별로 우리가 속력에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과 에너지에 관한 정리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결국 전기장이 이 전하한 총 일의 크기가 결국 이 각각의 전하가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두 개의 등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입자의 나중 속력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전기장이 각 입자의 한 일의 크기는 각 구간별로 전기장이 크기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기장이 가한 힐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즉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등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입자 1과 입자 2의 G5 구간을 통과했을 때의 속력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1번 소문항과 마찬가지로 제가 풀이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구간에서의 속력의 크기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나중 속력의 크기를 오로지 전기장이 각 입자에 가한 일의 크기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한 핵심 열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제의 출제 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리학 1 교과서에서 배우시게 되는 역학과 에너지 단원의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전, 그리고 소문항 2에서는 물리학 2 교과서의 전기장 단원에서 다루는 전자기장과 전기력선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운동량과 운동에너지는 이제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물리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물리량 모두 질량과 속도에 관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의 개념의 차이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간혹 생기는데, 이러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선 풀이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힘과 시간의 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힘과 거리의 곱에 의해 주어진다는 점을 상기를 하신다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제의 첫 번째 소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입자가 원점 5를 기준으로
구간 1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구간 2에서는 구간 2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l보다 작은 구간인데 이때는 플러스 x 방향으로 F2라는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간 3에서는 좌표 L, 0에 위치한 즉 점 P와 그리고 물체의 거리 R에 대해서 크기가 KR인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의 초기 조건은 입자가 좌표 -L, D에서 처음 속력 V0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입자의 전체 궤적을 그리고 각 구간을 넘어가는 이런 순간에서의 속력을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까 문제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구간 1과 그리고 구간 2, 마지막으로 구간 3, 즉 각 구간별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먼저 구간 1에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속도를 유지하면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구간, 즉 이 경계를 지나갈 때 마찬가지로 V0의 속력을 가지고 입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 2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힘, 즉 F2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1에서 2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 이 물체가 받는 일의 크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러한 일의 크기가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구간 3을 지나갈 때의 즉 경계에서의 속력 V'을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등식을 통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구간 3을 진입할 때 그때 물체가 갖는 속력을 V'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즉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원래 운동 에너지의 크기, 즉 여기서 말하는 원래 운동 에너지의 크기라는 것은 구간 1에서 구간 2로 진입할 때 가지게 된 처음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처음 운동 에너지에다가 일정한 힘을 가지고 일정한 힘을 받으면서 길이 L만큼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동안 이 힘에 의해서 한 일, 즉 F2 곱하기 L만큼이 더해진 값이 최종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요. 이러한 등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V'을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구간 3에서는 문제에서 구심력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심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과 그리고 속도의 방향이 항상 수직이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구심력이 작용할 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의 크기는 유지되지만 속도의 방향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제에서는 K 곱하기 R이라는 여기서 R은 P라는 점과 물체의 좌표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KR이라는 일종의 복원력의 형태로 구심력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종의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2차원 문제는 여러분들이 통상 하시던 전략처럼 X축과 Y축 성분을 나누어서 접근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복원력은 다음과 같이 -k 곱하기 x-l의 꼴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이러한 수식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수철의 복원력을 계산할 때 기준점이 바로 P, 즉 L, 0의 좌표로 표현되는 P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y 방향으로 작용하는 복용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k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축 방향으로는 변이가 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입했을 때 y축 방향으로는 변이가 d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x방향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x방향으로 용수철이 최대한 팽창되었을 때, 즉 y방향으로는 변이가 0인 다음과 같은 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의 x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즉 이때의 좌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가 무엇으로? 용수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이 간단한 등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x축 방향의 최대 팽창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물체가 구간 3에 진입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x축 방향으로 가장 팽창된 길이까지 여행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통해서 최대 팽창거리 x를 다음과 같이 먼저 구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y축 방향을 생각을 하게 되면 y축 방향에서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y축 방향으로는 d만큼 마치 용수철이 팽창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복원력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 대칭점에 해당되는 y는 마이너스 d의 구간을 지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구간 3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거리가 d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 즉 구심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같을 수밖에 없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상태로 다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가 구간 3에 작용하는 구심력을 통해서 반바퀴 회전해서 다시 3에서 2로 진입하는 그 순간에서의 속력은 처음에 구간 2에서 구간 3으로 진입했을 때의 속력과 같게 된다라는 점을 상기하시면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간 2에서 1로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는 맨 처음에 다루었던 1에서 2로 가는 상황의 역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구간 2에서 1로 진입하는 그 경계면에서는 이제 원래 속도 v0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 궤적을 그리는 거고요. 이 물체의 궤적을 그리는 거고, 두 번째는 각 구간의 경계를 통과할 때의 속력을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궤적을 그리실 때는 단순히 이런 모양만 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특이점, 여기서 말하는 특이점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이 궤적이 그리게 되는 최대 팽창 길이 또는 거리, 이 길이의 값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구간 3에서 구간 2로 다시 재진입을 할 때 원점으로부터 y축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d라는 점도 표기를 하셔야지만 정확한 답으로 인정된다라는 점을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제의 두 번째 소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문항은 지난 소문항과 같은 문제인데, 다만 구간 2에서 구간 3으로 넘어갈 때, 즉 구간 3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가 이번에는 R제곱분의 KM의 꼴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물체가 시간 t일 때 좌표 0, -d를 지난다고 했을 때
이때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t를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0, 마이너스 d를 지날 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 운동이 앞선 문제와 비슷하게 이런 식의 궤적을 그릴 것이다. 돌아오는 궤적을 그릴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추론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추론을 통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마지막에 보면 시간 t에서 이 물체의 y좌표에 해당되는 이 마이너스 d, 즉 마이너스 d의 절대값에 해당되는 d가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소문자 d보다는 작다라는 조건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때 소문자 d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 위치에서의 y좌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이 왜 나왔을까?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생각한다면 문제의 답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문항에 나와 있는 조건부, 즉 단 뒤에 표현된 이 조건부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간별로 나누어서 산출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먼저 구간 1에서는 간단하죠.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등속도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이동 거리를 초기 속력 V0으로 나누면 구간 1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금방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간 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을 구하는 문제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죠? 그래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구간 3에서는 좀 다소 여러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간 3에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심력이 R제곱분의 1의 형태를 띤 힘으로 표현될 때의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의 운동, 즉 구심력이 만류 인력의 형태로 등장하는 그런 케플러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태양을 중심으로, 자, 이 문제에서 태양이 있는 위치가 바로 힘이 작용하는 점 P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태양을 초점으로 하면서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게 바로 케플러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케플러 법칙을 이 문제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P를 초점으로 해서 구간 3에서는 타원 궤도를 이룰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점 P가 타원이 이제 초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 Q에 가까운, 즉 단일점을 이루는지 혹은 점 P가 점 Q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즉 원일점을 이루는지 이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문제를 설명할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처럼 그 조건문, 즉 이 물체가 반바퀴 돈 다음에 다시 구간 2에서 1로 빠져나올 때의 그 y-좌표 값이 초기의 y-좌표 값보다는 작다라는 조건 기억나시죠? 그 조건으로 인해서 A는 되지 않고 A의 상황은 되지 않고 B의 상황만 허용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 3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P가, 즉 초점 P가 근일점이 되는 경우, 즉
Q와 P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상황만이 문제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첫 번째, 구간 1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구간 1을 지날 때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v0분의 l의 꼴로 간단하게 소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산출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구간 2의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 2의 길이에 해당되는 길이 L은 2분의 1 곱하기 A T2 제곱 더하기 V0 T2라고 해서 일종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T2는 구간 2를 지나갈 때 물체가 소요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간 3에서 이렇게 반바퀴만큼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만 구하면 이제 거의 다 푸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간 3에서 타원 궤도의 반만큼을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 즉 T3, T3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케플러 제3법칙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장반경, 행성이 그리는 타원 궤도의 장반경의 세제곱과 타원 궤도 주기제곱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케플러 법칙을 만족하는 궤도들 중에서 특이점으로 우리가 원궤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원궤도에 대해서도 케플러 제3법칙이 성립할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T3, 즉 타원 궤도를 반만큼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을 간단히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바로 R분의 mv 제곱.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원궤도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는 즉 D분의 mv 제곱은 문제에서 주어진 만류인력의 꼴인 D제곱분의 Km, 즉 만류인력의 꼴을 만족하는 이러한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속도와 그리고 원궤도를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즉 주기 사이의 관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V는 T분의 2파이 D인데 이때 원궤도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이 D값을 앞선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T3 타원 궤도를 반만큼 돌 때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원궤도를 돌 때도 여전히 케플러 제3법칙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물체가 바로 0,-D를 통과하는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간 2를 거슬러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T4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구간 2를 거슬러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는 앞서 구간 2를 순행할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바로 R 지점에서의 초기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구간 2를 순행할 때 우리가 시간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V0의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Q에 도달할 때는 힘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V 프라임의 속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체가 구간 3에서 타원 궤도를 돌면서 아래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 아래 위치에서의 속력, 즉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T4의 문제를 풀 때는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바로 초기 속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초기 속도 U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케플러 제2법칙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즉, Q가 R보다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Q를 지나갈 때는 천천히 지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거고, R을 지나갈 때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플러 제2 법칙에 의해서 V'D는 UD, 여기서 D는 대문자 D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찾으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4, 즉 T4의 값을 구하는 문제는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이미 초기 속도와 그리고 나중 속도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구간의 길이가 정해졌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답의 형태는 복잡하지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T1, 그리고 T2, 그리고 T3, T4를 모두 더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 소요시간 T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논제에 대한 출제 의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제에서는 물리학 1 교과서에서 다루는 관성 법칙과 가속도 법칙,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물리학 2 교과서에서 다루는 등가속도 운동, 등속 원운동, 특히 이제 케플러 법칙과 뉴턴의 중력 법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탄성력 그리고 만류인력이 구심력의 형태로 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체가 그리는 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왜 그러한지를 근거를 가지고 논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답이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그리고 최종 특히 두 번째 소문항의 경우에는 최종 소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각 구간별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능력까지 평가하는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약학계 물리학 논술 문제 풀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